참 반갑습니다. 또 한 해가 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발도 날리고 날씨가 이렇게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이용남 회원께서 흑임자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많은 분이 안 오셔서 참 많이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지난달에 여기 강의할 때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왔었는데 오늘 날씨가 좀 구지고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됐으니까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간서 어느 한해 타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었겠습니까만 금년은 좀 특별한 우리가 송년 그리고 연말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40년 이상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온 우리 사회에 지난 12월 23일 시상계엄이 발동이 됐어요. 저는 방송 사고자였어요. 그리고 그날 그 순간 이후부터 아침 새벽까지 꼬박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70년대 대학생활을 했는데 그 어떤 시절이 살아나면서 정말 그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시끄럽고 불안한 전국이 후속 조치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오늘 이렇게 송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산 선생님이 염원하셨던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원형된 조국을 위해 조용히 힘을 모아 기도하는 그러한 송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또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조촐한 송년회를 겸한 정약용 아카데미 마지막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명예이사장이신 김남기 이사장께서 사산 선생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열강을 해주실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리라 믿으며 강의가 끝나면 입으로 인근의 식당으로 이동해서 조촐한 식사와 함께 송년의 아쉬움과 그리고 한 해의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마지막 페이지를 네,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의 같지가 않고 진짜 간담회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 대신 아주 강의는 아주 진지하고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선 선생님의 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선 정약용 선생의 신정신 있죠, 그죠? 근데 1762년에 태어나셔서 1836년, 그러니까 75세까지 사셨거든요. 거기에 잠깐 여러분이 서러우실 게 뭐냐면 1776년 1776년이 선생님이 15살인데 그때 결혼을 하셨거든요. 장가 같은 나이가 1776년 15살인데
이때 세계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1776년에 미국 독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이 있던 해에 다산생은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시기인데 1789년에 다산생이 문과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정식으로 완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과 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관직 생활이 시작이 되는 그 해가 1789년. 그러니까 그 무렵에 세계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토벤이 다산생보다 8년 늦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1770년생입니다. 베토벤이. 그래서 다산생보다 9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베토벤이 활동했던 시기하고도 맞먹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다산, 열수, 사암, 열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본인은 다산이라는 호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은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거기 유배시, 강진 유배시 이렇게 쓰시고요. 강진 유배시가 1801년에서 1818년까지입니다. 횟수로 18년 동안인데 1801년에 유배를 가셔서 1818년까지인데 1808년에 초당으로 다산 밑에 초당으로 이동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산 초당에 가보셨죠. 그 다산 초당에 계시는 그 시기에 많은 그 저수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바로 초당 뒷산이 다산이에요. 그래서 야생차가 많이 나서 그래서 다산인데 그래서 다산 밑에 초당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산이라는 호가 생긴 것이지만 본인은 다산이라는 걸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본인은 열수를 썼어요. 그 열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여기서 한 300m만 앞으로 나가면 한강이 보이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보이죠. 북한강은 금강산에서부터 오는 거고 남한강은 저기 충주 댐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이 양쪽 물이 만나는 곳이 양수리아입니다. 근데 그 지점부터 한강이 그러니까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그 지점 한강 여기를 옛날 이름으로 열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글머리가 저쪽 지금 양수리 쪽에 있는데 원래는 이 팔당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요 동네 앞에 이 동네 앞에서 한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한강변에서 태어난 자란 그런 사람. 그래서 열수 정약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다산 선생님 저서에 보면 열수 정용이 있었다. 이게 약자는 돌림자니까. 그래서 열수 정용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수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사암은 1822년이 회갑을 맞는 60세가 되죠. 회갑이 1822년인데 유배 갔다가 돌아오셔서 4년 후가 되겠죠. 아까 1818년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22년 회갑을 맞이하셔서 스스로 쓴 묘지명을 씁니다. 스스로 편찬한 묘지명. 이게
자찬 묘지명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간단한 묘지명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의당 전서에 전천하는 문집으로, 말하자면 회고록에 해당되는 자기에 대한 자기 일생을 정리한 회고록에 해당되는 자찬 묘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덤은 자기의 무덤이죠. 이 무덤은 열수 정약용의 무덤이다. 열수 정약용의 무덤이다. 자는 이용 또는 용보라고 했으며 호는 사암이다. 그래서 내 호는 사암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불리고 싶었던 호는 사암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원 기다릴 산자에다가 암자인데, 이건 중용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훗날, 먼 훗날 현인이 나타나 있을 텐데, 그 현자에게 내가 지금 살면 생각한 생각이나 또는 행동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다. 내가 이렇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사암. 그래서 본인이 원했던 가장 좋아했던 호는 사암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산은 언제부터 다산이라고 불리게 됐는가 하면 1930년대에 조선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잘 아는 안재홍, 또 위남 정인보 이런 분들인데, 특히 정인보 선생이 당신은 열수라고 불리고 싶겠죠. 왜냐면 한강대안에 자라서 여기서 돌아가셨으니까 열수라고 불리고 싶겠지만은 다산에서의 업적이 너무 훌륭하다. 되게 여러분들이 그 다산은 그 유배지 아닙니까? 옛날에 유배를 가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약이 내려오면은 그 사약을 보내준 임금한테 절하고 사약 먹고 죽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그 땅이 강진 땅이고 그리고 초당이다. 왜냐하면 다산 밑에 초당에서 10년을 수없이 많은 저술들을 이때 대부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면 술 마시고 세상을 한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쉬운데, 당신은 정말 그 다산에서 남긴 업적이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다산이라고 불리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다산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전 국민이 다산으로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산의 의미, 그리고 열수의 의미, 그리고 사암, 그리고 당호는 여의당입니다. 여의당. 이 여의당은 노자 도덕경 15장이 나와 있어요. 거기다 써보세요. 노자 도덕경 15장. 노자 도덕경 82장부터 있는데 그 중에 15장에 보면은 노자가 생각하는 도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해 약동섭창. 그 여는 덩치가 큰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덩치가 큰 동물이 겨울에 냇가를 건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얼음이 끼어 있는데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동물이 이 겨울에 냇가를 건너듯이 하고, 그다음에 유해, 야괴살인 그랬단 말이에요. 유는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겁 많은 동물이 사방을 이렇게 살피듯이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가는 집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의당은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 살아가겠다. 이건 노자가 또 생각하는 이런 도의는 망설이고 그리고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모든 걸 포용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15장에 보면 그 노자가 생각하는 그런 도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나 집에 가서 오늘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15장을 잘 살펴보시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혜인 선생님이 1822년에 자찬 묘지명을 쓰셨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사실 왜 지금까지 우리 공부하며 살아왔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그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기는 수기와 안위 요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입자는 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목표예요. 공부하는 목표이고, 그리고 이것이 된 사람은 아닌 이 사람이는 나 아니고 다른 타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이것이 된 연후에는 다른 사람은 국민들이죠.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본인이 지금까지 회갑을 맞이할 때까지 내가 232권의 경집을 썼다. 232권의 경집을 썼고 260여 권의 경세집을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기를 위해서 경집을 썼다는 얘기는 육경사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선생님이 글을 쓰시는 걸 보면은요 아주 체계적이에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유배 가서 내가 드디어 이 결을 얻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위기를 맞이해서 그렇죠. 참 세상을 한탄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러면서 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디어 이 정계에서 내가 바쁘게 활동할 때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드디어 시간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못다한 것을 채무로나마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그 각오를 밝히시죠. 그러면서 여기부터 합니다. 수기부터. 그래서 처음에 육경부터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자는 사서오경이라고 했잖아요. 사서오경으로 정리했죠. 근데 오경부터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사서를 정리해요. 그러니까 오경부터 정리를 하고 이어서 사서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 쓰고 나서 1815년에 여러분들 왼쪽 칸에 제가 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 요 프린트에 왼쪽 칸은 파란색 칠을 해놨는데 왼쪽 칸은 수비 칸이고 오른쪽 칸은 안위 칸이죠. 그죠? 그래서 수비 칸에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은 거기에 신경밀원과 거기 두 번째 칸이죠.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신경밀원, 기억은 신경밀원이고 미은은 소학지연인데 이게 몇 년도에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1815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814년까지 오경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신경밀원과 소학지연을 쓰셔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안위로 가야 되죠. 안위로 가는데 그건 안위는 오른쪽 칸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 칸에
세 번째 칸에 보면 여기 두 번째 칸은 두 번째로 되어 있네. 두 번째 칸에 보면 여기 두 번째 칸에 밑에 세 번째 칸에 경세유표, 목민심서, 후문심서 나와 있죠. 그게 몇 년입니까? 경세유표는 1817년. 그러니까 여기 보면 1817년에 경세유표, 그 다음에 18년에 목민심서, 그리고 19년에 후문심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오경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경이라는 것은 뭐죠? 시경, 서경, 역경이 주역이죠. 춘추 얘기 이거예요. 오경이죠. 그걸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일로 경세집으로 넘어가면은 경세유표, 목민심서, 후문심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순서 차례대로 그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경집을 정리한 다음에 신경밀엄을 쓰고 그리고 소학지원을 1815년에 쓰셨고 그리고 16년에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악서고전이 나와 있죠. 이 악서고전의 의미도 큽니다. 이게 뭐냐면 이 주자가 사서 오경으로 정리를 했는데 원래 경전이 5개만 있는 게 아니고 6개가 있었죠. 6경이. 그게 악경이 있었는데 주자가 정리하지 못한 이 악경을 정혜윤 선생님이 정리를 해낸 것이 악서고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자가 하지 못한 것을 동양에 있는 중국의 인물이 못한 것을 우리 동방의 우리 조선의 정혜윤 선생님이 그 악경을 정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악서고전. 그 명칭도 보세요. 악서인데 고전이잖아요. 외로울 고자, 고아할 때 쓰는 고아죠. 고아라고 할 때 쓰는 고자니까 외로울 고자에. 그러니까 외롭게 존재하는 악서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보면은 저수를 보시면 아주 체계적으로 처음에 오경부터 그리고 사서 그 다음에 그걸 마음을 정리하는 하기 위해서 쓴 말하자면 이 심경밀엄과 그리고 소학지연 그리고 주자도 하지 못한 육경에 나와 있는 악서를 정리한 악서고전 그리고 나서 경세서로 들어가가지고 경세유표, 목민심서, 후문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셨다. 굉장히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때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목이 좀 타요. 침이 좀 마르고 이제 본 궤도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잘 될 거라고 확실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조 선생님이 232권의 말하자면 경전에 관한 글을 써가지고 내가 회갑 때까지 이렇게 썼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232권의 경집을 썼지만 단 2글자를 썼다. 단 2글자. 이 2글자가 뭐냐면 이거예요. 인과 서다. 인과 서 이 2글자를 썼다. 여러분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자님도 굉장히 중요시 유학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 인이잖아요. 네. 공자는 인을 뭐라고 했냐면은 인은 애인자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조선의 유학을 지배한 것이 주자가 아닙니까? 주자인데 주자를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애질이요 신지덕이다. 신지덕이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이치다. 그리고 생물질이다. 모든 만물을 낳는 이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해서 정영승 다선생님은 이걸 아주 실학자답게 우리가 실학을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학자답게 이는 글자 그대로 사람 인의 두 이자니까 두 사람이다. 사람은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렇게 원래 한문을 처음 썼을 때 이렇게 썼던 거예요. 두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서로가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실학자답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813년에 쓰여진 노노복음주에 거기 노노복음주라고 되어 있죠. 1813년에 쓰여진 노노복음주에서 인여인지 진기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도리를 다하는 게 뭐냐? 그 도리를 다하는 게 서예요. 여기 보세요. 서란 말이에요. 이거는 같은 여자의 마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정영 선생님이 충서라고 그랬거든요. 이 충은 충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중심이 중심.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서를 행하는 것이 충서다. 그래서 충서는 한 글자다 그랬어요. 한 글자다. 진심으로 서를 행하는 것. 이것이 충서다. 그러니까 서는 뭐냐? 이걸 그 논어에 보면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의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공자한테 선생님 평생을 두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한자가 있다면 그 한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님이 그것은 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서에 대한 설명이 거기 밑에 나옵니다. 기소무력 물시어임. 기소무력 할 때 기자가 몸기자잖아. 이거잖아요. 여기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물시어임. 다른 사람에게 이는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그게 서다. 근데 이거를 조금 간접시키면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그리고 내가 높임을 당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먼저 높여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걸 또 조금 발전시키면 같은 얘기지만 내가 물건을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도 꼭 가지고 싶은 물건을 주라. 근데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그리고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고 다 잘 알고 하려고 합니다. 다 그래 노력해요. 우리가 전부 다. 그런데 막상 물건을 줄 때 보면 내가 실증난 물건 그리고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을 선심 쓰듯이 준다. 이 순간 인간관계를 깨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 불명해가지고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조금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어떤 서운한 한 행동에 깨질 수가 있어요. 서운하고. 그만큼 이 아주 미묘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다선생님이 말씀을 우리가 습관을 둔다면 진짜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친지에게 선물을 할 때에는 나도 꼭 가지고 싶은 물건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다 압니다. 사람 모를 것 같지만 상대방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 절대로 이런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이게 결국 서로서 일을 행하는 건데
그 서양의 유명한 그 사회학자인 에리 프롬이 그 아트 오브 러빙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러빙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인이에요, 그렇죠? 아트 오브 러빙 사랑의 기술인데 그 기술이 뭐냐? 여기서는 서라고 얘기했지만 그 프롬이 얘기하는 걸 보면 care and concern and care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케어하는 거 그리고 책임 responsibility 그리고 respect 존중하는 거 그리고 knowledge를 얘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지식 그래서 상대방이 알려고 하는 거 이게 곧 좀 약간 프롬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뿐이지 러빙이 인이 러빙이고 서가 concern and care, responsibility 그리고 respect 그리고 knowledge 사실 이게 다 그 일 서로 상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인과 서 이거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평생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한 자가 서다. 항상 역지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관계를 수기에 성공하는 수기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오교다 이겁니다. 오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이 둘이 만나는데 두 사람이 만나는데 5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 입장이 됐을 때, 또 내가 어머니 입장이 됐을 때, 그리고 내가 형의 입장이 됐을 때, 그리고 내가 동생의 입장이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아들의 입장이 됐을 때 이 5가지 케이스가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윗어른은 부모에 해당되는 것이고, 선배는 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후배는 동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아랫사람은 아들에 해당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이 5가지 케이스인데 그때마다 분명히 그 의미를 알고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옛날에 유교사회에서 분리했지만 사실은 다선생님은 한 덩어리로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근데 부모는 의와 자애로움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애로움이 중요하지만 그건 저절로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의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애로움과 함께 더 중요한 의로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형의 입장이 됐을 때는 항상 아랫사람은 동생을 따뜻해. 버두자니까 우. 동생은 공손해. 후배는 선배에게 공손해. 그리고 자식이나 아랫사람의 경우에는 효를. 이거는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니까. 항상 두 사람 사이에 도리를 다하는데 부의 입장, 모의 입장, 그리고 형의 입장과 동생의 입장, 그리고 자식의 입장. 이걸 근데 저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식에게는 저절로 된다. 자유로움은 저절로 되는데 부모 형제에게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 선생님이 그랬어요. 부모 형제에게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들 친구를 사귈 때 반드시 조건이 있다. 친구를 사귈 때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친구를 네가 친구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지를 꼭 살펴봐. 그래서 불효하는 놈은 절대로 사귀지 마라.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지를 살펴서 형제간에 우애가 없는 놈은 절대로 사귀지 마라. 지금 당장은 너와 관계가 좋을지 모르지만 입에 혀처럼 불처럼 불지 그대로 얘기하면 입안에 혀처럼 불지라도
조금만 불리하면 너를 배신하는 반드시 살펴야 될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지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지를 꼭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미 다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여기 오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식에게 의로움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는 반드시 불효를 당하게 돼 있어요. 훗날 심각한 불효를 감수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이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모든 걸 그때마다 욕구를 채워주고 바로바로 들어주면 훗날 그놈으로부터 심각한 불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머리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곤충학자 얘기가 있어요. 이 곤충학자가 어렸을 때 나비가 누에 고체에서 나오는 걸 보는데 얘가 살펴고 왔는데 이놈이 너무 애쓰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내가 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뜯어줬더니 이놈이 쉽게 나오긴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고 이 날개를 퍼덕이면서 땅바닥을 치고 다니다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깨우침이 있는 깨우침을 당합니다. 이놈이 날개의 힘을 키우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근데 그걸 안타깝지만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걸 지켜보지 못하고 그냥 도와준 것이 그놈 생명을 다하게 합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자식이 그놈이 지 발로 쓰고 쓸 때까지 안타깝지만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지켜보면서 지 발로 쓰게 하고 지 손으로 만들고 지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길러줄 때까지 안타깝지만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배에 발이 돼주고 손이 돼주고 머리가 돼주면 배를 망치는 것이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유행했던 얘기인데 아이가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 시험을 보러 갔는데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봤더니 왜 늦었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시간 체크를 잘못해줘가지고 늦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요새 애들이 다 그래요. 부모가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모든 욕구를 쉽게 해결해 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일, 불상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유로움과 함께 본능적인 거니까 함께 의로움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의로움을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는 훗날 심각한 불효를 각오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오교가 얘 아닙니까? 근데 얘가 주가 되고 안 되는 놈이잖아. 이거 오교로 안 되는 놈. 이거는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형벌이 보조가 되는. 그래서 얘가 주가 되고 형이 보충이 되는. 형보. 예주 형보의 사회를 만들면은 그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것도 에리 프롬이 얘기하지만 the same society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동서양들은 다 이 깨우치는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동서양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1번에 참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그 밑에 보면은 신경밀원과 소학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14년까지 사소오경을 정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학지원과 신경밀원을 쓰면서 거기 그 밑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신경, 이치, 기내,
소학, 이치, 기회. 소학이 먼저인가? 그죠? 그러네. 소학으로 뭘? 바깥의 행동을 다스리고, 그리고 신경으로 뭘? 마음을 다스리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근데 이 소학을 어린아이들의 그 유학 입문서 아니에요? 근데 소학을 그 내용을 17%로 줄였어요. 정혜 선생님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소학에서 잘못 해석된 것. 다 선생님 생각한테 이거는 잘못 해석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소학 지연입니다. 가지지자의 말씀원이니까 줄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정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시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소학을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이렇게 첫머리부터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읽어보자. 이걸 펼쳤는데 그 첫머리에 제가 정말 깨우치지 못했던 이런 감전된 듯이 진짜 벼락 맞은 듯이 확 깨우치는 게 있었는데 그 첫머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물 뿌리고 청소하고. 소학 첫머리에 나오는 게 물 뿌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나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알고 요새도 보면 나갈 때와 물러갈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극적인 결국은 그걸 몰라서 비극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알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스승을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구나. 내가 선생님을 오래 했는데 선생님을 오래 하는 중에 이 나라의 공교육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청소를 없애면서부터 이게 애들을 청소를 안 시키면서부터 이 나라의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물 뿌리고 청소하고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소화.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모가 의의를 못 가르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그 엄마들, 다양한 엄마들 때문에 이 엄마들이 교육을 망친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게 청소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요. 좀 안쓰럽겠지. 안쓰러워서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 그러다가 자기네도 하기 싫으니까 용역을 주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청소를 더럽게 생각하고 이게 기피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진짜. 근데 우리 인간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청소인데 그래서 소화기에 물 뿌리고 청소가 맨 앞에 나오는 건데 이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애처로워서 꼬마가 청소하는 거예요. 애처로워서. 그 인격 훈련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걸 소홀히 여긴 거죠. 여러분들 수학 지원 앞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청소의 힘이라고 하나 써보세요. 청소의 힘. 여러분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스마트폰 한번 쳐보세요. 거기다가 청소의 힘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청소에 대해 쓴 책 한 권도 없어요.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쓴 책들이에요. 거기 제일 먼저 나온 게 청소의 힘에 나온 게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청소에 관한 책은 다 읽어봤는데 그 보면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치리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집에 쓰레기가 그냥 널려있는데 이걸 청소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시리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청소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 자동차 부속품 회사를 했구만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공장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가서 보니까 잘 안 되고, 이직률도, 회사 직원들도 막 그냥 조금 있다 그만두고 뭐 이래가지고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자꾸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틀이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회사 틀도 잡혀가고, 그리고 이직률도 줄고, 그리고 매출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둘 도우면서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아주 그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일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장이 되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의 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KBS에 방영을 한 거 제가 직접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그 KBS PD가 일본에 갔어요. 근데 일본 어떤 이제 회사를 찾아들었는데 그 CEO가 여성이더라고요. 여성분이 CEO인데 이 양반이 출근하자마자 옷을 탁 벗어놓고 화장실을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맨손으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그러니까 그 PD가 물었어요. 더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인데 난 사랑스럽다고 그러면서 이게 왜 들어오냐?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유리창 닦는 사람, 책상 닦는, 그래가지고 청소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회사의 매출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라는 것은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사회의 여건이 안 좋지만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고 한데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를 깨끗이 하면, 그러니까 좀 우울할 때는 다 그냥 우통 벗어붙이고 그다음에 가서 깨끗이 청소를 하면은 맑은 정신이 든다는 거죠. 저도 군대 있을 때 청소 많이 했습니다. 빨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그러려면 개운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우울할 때는 심리가 보이면은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이거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학지원 이게에 대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선 선생님이 쓰신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쓴 책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뜯어서 잘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신경밀어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두려워해야지. 근데 이 성리학, 말하자면 주자학에서는 천을 리라고 했거든요. 천을 리다. 근데 천을 리라고 하는데 무슨 그 구속력도 없는 리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해서 잘못을 두려워하겠나. 천은 하늘입니다. 이건 조항선생님이 바로 서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천은 리가 아니고 하늘입니다. 상제다. 그래서 그 상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옥황상제 이런 개념이 우리 동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제가 늘 우리를 살펴보기 때문에 항상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신경밀음에서 보시면 그 얘기예요. 서로서 인을 정성껏 이걸 실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뭘 성인이 되겠냐, 같은 얘기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실천해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뭐가 성인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백조가 이렇게 유유히 떠 있는 걸 보면은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물 밑에서 열심히 이 물감질을 한다. 이거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우아하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이 평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평상이 가만히 있는 것이 평상이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부부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노력을 해야지 연애할 때 보면은 그냥 죽고 못 살고 그냥 뭐 하늘에서 벌도 따라 줄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소가 닭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내가 한번 우연히 뭐 김창옥인가 하는 친구가 있죠. 네.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는 진짜 재밌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남자는 남자 집은 파주고 여자 집은 여주인데 남자가 파주까지 여주까지 데려다 주겠다. 운전해서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이거. 그러면서 뭐냐면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그러면서 데려다 준다고 한대.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도파민이 나오니까 도파민이 나오면은 이제 말하자면 마취가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말하자면 결혼하고 나면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이래가지고 뭐가 유지가 되겠냐.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가 이걸 이렇게 나는 운전이 취미야 그러면서 내려주는 걸 인문학적인 용어로는 개수작이라고 그런다. 그 친구가 그 말이 재밌었어요. 개수작. 그런데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면은 개수작을 하다가도 실제로 그게 이제 줄어들면은 그냥 덤덤한 거죠. 이렇게 가지고 무슨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아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케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좀 이렇게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그것도 그 얘기예요. 당시의 노론들이 다른 선생님 계실 때 정조시대 아닙니까? 노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임금님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응? 알아서 우리가 다 합니다. 괜히 임금님이 이렇게 설치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수를 보시면 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임금과 순임금을 보시면 무위이치라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난면한다고 그래요. 창덕궁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임금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앉는 자리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남쪽을 향해 있거든요. 난면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데 요술 그렇게 왜 임금이 가만히 요술처럼 가만히 있지만 더 그렇게 설치느냐? 설치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저희 선생님이 그거예요. 요순이 왜 가만히 있었느냐? 겉으로 볼 때는 백조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유능한 인물들을 보냈고 적재적소에 보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이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걷었기 때문에 나라가 잘 유지가 된 것이지 요순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실제로 적재적소의 인물들을 쓰고 배치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알맞는 그런 수치를 거둬들이기 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무리하지 않은 세금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다사 선생님이
정조는 이런 정조를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노론들의 아주 나쁜 그런 것을 꽂혔죠. 그 우리 이게 제가 얘기한 대로 거기 지금 2번에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조현쌤이 이거 말하자면 인간관계에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현쌤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생색을 내지 마라. 자식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생색을 내는 순간에 그동안 쌓은 공이 다 날아버리고 만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전에 이렇게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참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서운하다.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근데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실제로 우리가 자식들이 우리를 모르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90%를 알아요. 물론 10%는 모를 수가 있어.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 10%를 위해서 우리가 굳이 내 입으로 이걸 까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내 입으로 생색을 낼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생색을 내지 말아요. 그래야 훗날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이제 여기 우리 시민운동 같이 했던 분들도 몇 분 계신데, 한번 저기 모인 적이 있어요. 연말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벌써. 연말에 모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차례인데,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제가 다선생님 일을 하는 걸 아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선생님 생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색내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나서 국가,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그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러고 앉았어요. 간단히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돌아왔는데, 본인이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자기가 초등학교 교감인데, 여선생님이었어요. 여선생님. 그분이 뜻하지 않은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참 나쁜 일도 안 하고, 정말 성심껏 내가 이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려고 좋은 일만 하고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인기가 별로 없었던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 본인이 인기가 별로 없었던 이유를 본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생색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보람을 느꼈어요. 진짜로 우리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모임에 가면은 자기 혼자 90%를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랑스럽던가요? 그런가 하면은 별로 말도 하지 않는데 조용히 있는데, 그럼 정말 꼭 필요할 때만 한두 마디 하지만,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쪽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은 사람.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웅변은 은이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수기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저는 뭐 한 100분이고 200분이고 설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끝내버리고 우리 가시죠. 송년회 하기로 하시죠. 근데 이게 된 사람은 안인을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안인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걸 관직에 나가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여기 저 뒤에 우리 이번에 시장 후보로 나왔던 우리 윤영수 의원도 와 계십니다. 근데 이게 보면 안인을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수기를 잘해야 안인을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수기를 잘했나? 이걸 살펴보는 게 뭡니까? 이게 청문회 아닙니까? 근데 보면 이거 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수기가 안 돼 있는데 뭐가 안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앞으로 우리는 이미 나이가 5년에 접어들었지만 우리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식들 손자들에게는 정말 이 수교라는 것을 이걸 철저하게 정말 걔네들이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으로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된 사람은 이제 안인을 하는 것인데 안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 보면 오른쪽 칸에서 보시면 3번을 먼저 잠깐 봐주시면 2번을 먼저 가장 중요한 걸 1, 2, 3번을 제가 표시했거든요. 근데 우선 2번을 먼저 보시면 정희 선생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사람이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욕구가 있잖아. 그게 왜 나쁘냐 이거예요. 그거를 마치 뭐 조약시하는데 아니 사람이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왜 나쁘냐. 또 자기가 높이 되고 싶어하는 인재가 되고 싶어하는 이게 왜 나쁘냐. 귀하게 되고 싶은 거 다 하게 그 인간의 본연적인 욕구인데 오히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고 그런 인재로 키울까?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지. 어떻게 사람이 잘 살고 싶다는 욕구가 이게 나쁜 것이며, 좀 귀한 인물이 되겠다는 게 그게 왜 나쁜 거야? 오히려 그런 인재를 키우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정치 아닌가? 그러면서 저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3번에 잠깐 보시면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태도.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 그 태도는 1번 가장 중요한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그 태도는 청렴해야 된다 이겁니다. 청렴해야 된다. 근데 청렴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청렴과 함께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렴에는 3가지에 대해서 청렴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재산에 대해서 청렴해. 그러니까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성에 청렴해야 돼. 이성에 청렴하다는 얘기는 이성을 존중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보면 남녀간에 쓸데없는 경쟁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아요. 괜히 쓸데없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우리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살면 되는 것인데 서로가 모든 것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서로 보완하게 되어 있는데 왜 쓸데없는 이 주도권이나 이런 그래서 이 다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한쪽을 갖다가 경시하고 다른 그 당시에도 보면 저 선생님 상당히 앞서가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성을 존중하고 요새 얘기하면 성희롱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직위의 존중, 직위의 청렴하라. 저희는 정의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관직에 있는 경우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윗자리로 갈 생각만 한다. 이거 윗자리만 쳐다보다가 다 망한다. 우리도 이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가끔 보면 로비하러 다니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생색내지 않고 충실하게 하면은 길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면서 윗자리만 쳐다보고 어디 위로 갈 생각만 하고 여기저기 로비하러 다니는 이것 때문에 다 망한다고 정의 선생님이 써놨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정의 선생님이 말씀하는 재물에 청렴하고 그리고 이성에 청렴하고 그리고 직위에 청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청렴은 투명한 것이다. 거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다고 하게 하라.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대차대조표를 공개하라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거기 고단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다 따라온다. 아래 사람이 따라온다. 내가 명하지 않아도 따라온다. 또 내가 깨끗이 이렇게 하면은 윗사람이라고 그래요. 와, 절대로 함부로 못한다. 윗사람이라서 나를 함부로 못한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라. 근데 제가요, 그 KBS에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걸 제가 본 겁니다. 그 일본의 그 미라이댕 보면 일본은요 우리가 참 안 좋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게 나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참 보면 일본에게 나머지 중에서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내가 제가 그 그러니까 미래 전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미래 전기니까 일본 말로 하면 미라이 댕기. 이 회사 사장님인데 80이 된 분이야. 그래가지고 회사에 나와가지고 그냥 러닝샷 바람으로 막 다니더라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람이 직원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전기 스위치 있잖아요. 그 하나만 딱 키면은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써놔. 빠가 이렇게 써놨어. 요거 키면은 너무 빠가다 이거예요. 빠가 바보 이러니까 바보가 그건 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씩 켜서 할 일이지 왜 다 키네. 그리고 이 25장까지인가는 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위가 그게 넘으면 인쇄를 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힌대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지켜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꼼짝이 노릇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대차대조표를 공개해. 그리고 이익금을 자기는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000만 원, 일본 돈은 100만 엔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차대조표를 공개하고 사원들에게 다 돌려줘. 보너스. 그리고 제일 많이 돌려줘. 예를 들어서 추석 때가 뭐 있기면은 앞뒤로 더 해가지고 왜냐면 제일 놀려주는 기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휴가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해.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요 부품을 좋은 부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하면 간출일 것인가. 그죠? 해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걸 하는데 상금도 많지도 않아. 1등 하면은 10만 원, 2등 하면 5만 원, 3등 하면 3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서로 앞다퉈서 하려고 그래. 왜? 재밌으니까.
그리고 모든 게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니까.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인사를 하는 줄 아나? 인사를 하는데 이거예요. 과장이 될 후보가 5명 있잖아요. 근데 자리는 2개밖에 없어요. 자리는 2자리인데 이제 5명이 후보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5명을 이렇게 종이에 딱 접어가지고 놓고 선풍기를 확 틀어.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멀리 가는 2사람이 과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과장이 있다고 뻥이지도 않아. 왜? 내가 뭐 선풍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 여러분들, 만약에 투명하게 하지 않는 CEO가 그따운 짓을 하면은 그거 수긍하겠습니까? 공장장이 1명이잖아요. 근데 후보가 3명이야. 그러면 3명이 이걸 접어요. 또 접어놓고 가운데서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딱 떨어지는 놈이 공장장이야. 그러니까 아무 누구도 불평을 안 해요. 근데 KBS PD가 가서 물었어요. 갔더니 공장장하고 쉬는 과장이 둘이 페인트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D가 물었어요. 아니 공장장님이 뭐 이걸 직접 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장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이거를 외주를 주면은 한 50만 원 드는데 지금 나하고 우리 쉬는 과장이 둘이 쉬고 있는데 둘이 하면은 페인트 값밖에 안 드는데 한 5만 원이면 되는데 뭐 잘나서 내가 공장장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야 그 회사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참 서로의 그 감동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것이 이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청렴이에요. 청렴의 힘입니다. 그래 제가 공무원 교육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인기 있는 강사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한 3년간 공백이 오니까 연락이 오질 않아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박사를 한 것도 아니고 요새 박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나이도 이제 75세가 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냥 코로나가 와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열심히 강의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80이거든요. 제가 64학번이니까 그럼 할 수 있잖아요. 아직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한테는 이런데 감동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청년 강의를 하러 오라고 해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 그 시시한 얘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선생님 같은 이런 그 얘기를 자기가 깨우침으로써 아까 우리 청소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청소에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 대신 그 얘기를 빼먹었네. 절대로 남이 시켜서 해서 안 되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되 내가 깨우쳐서 해. 깨우쳐서.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처럼 깨우쳐서 다선생 얘기 같은 거 듣고 깨우쳐서 자기가 내가 직위에 청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사실 이런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근데 저는 진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만 이렇게 오셔서 연대분들이지만 이렇게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딱 중요한 게 하나 남은 게 성인의 은미한 권도 라는 말이 나와 있죠. 3번에 성인의 은미한 권도. 요거를 성인의 은미한 권도 요걸 영어로 하면
넛지. 영어로 하면 넛지인데 넛지가 뭐냐? 이렇게 살살 몰고 가는 거.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분만 내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명분만 내세우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이 넛지가 이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문고 이제 서점에 가서 가끔 혼자 가면 이렇게 그냥 선입견 없이 그냥 봐요. 쭉 보다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한 권 사가지고 보곤 하는데 이 넛지라는 말이 탁 들어왔어요. 그 책 보니까. 그걸 그냥 사가지고 와서 제가 끝까지 독파를 했는데 결코 쉽지는 않은 책이 있는데 이게 노벨 수상, 그러니까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더라고요. 두 사람. 근데 이 넛지에 보면은요, 스키폴 공항을 설계한 사람이야.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이라고 있죠. 거기 스키폴 공항을 설계한 사람이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 공항에 남자 화장실 변소에다가 남자 화장실에 변기 있잖아요. 변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변기에 거기다 파리 한 마리를 걸어놨다고. 그 사람이에요. 근데 파리를 한 마리 걸어놨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그냥 파리 한 마리만 걸어놨어. 그랬더니 튀겨서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것에 80%가 감소가 됐다. 파리 한 마리만 걸어놨는데 이게 넛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강제도 안 하고 강요도 안 했는데 그냥 파리 한 마리만 걸어놨을 뿐인데 이 지저분한 것에 80%가 감소가 되더라. 그게 넛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남양주 리더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각자 우리 방에서 다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방에서 다들 리더들이잖아요. 내가 딱 본 거 보면 여기 아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이 계시는 분, 변호사님도 계시고 우리 감사이기도 하시고 다 이렇게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리더라는 게 뭐냐? 리더는요 이 넛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몰라야 잘 몰라야 돼. 그러니까 그 당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리더가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마리에 해당되는 것이 넛지입니다. 실감나는 나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쁜데 이 넛지를 어떻게 써먹었는가? 특히 일본 친구들이 그 정치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 정치하는 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식민지라는 게 뭡니까? 식민지는 이거예요. 원료를 수탈해 가요. 그죠? 원료를 수탈해 가요. 싼 값으로 빼서. 그래가지고 일본에 대량 근대화된 공장이 있으니까 대량 생산을 해. 그럼 대량 생산한 물건을 갖다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품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원료 수탈 상품 시장. 이게 식민지입니다. 근데 구한말에 일본 놈들이 원료를 수탈해 가가지고 갖다가 대량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 그래서 그들이 실시한 정책이 뭡니까? 이게 단발력입니다. 단발력. 여러분들, 단발력이 뭐예요? 상투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저도 역사 선생님을 오래 했지만 역사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왜 이 단발력에 결사반대했는가? 면함 쉐이켄 선생님. 그랬잖아요. 내 목은 쳐도 두 가닥, 내 목은 잘라도 발부닥, 오발은 못 자른다. 이렇게 결사반대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상투. 그리고 딸깍발이 선비 정신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것도 맞지만 이것도 이런 면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잘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머리가 내려오잖아. 그럼 그걸 하이칼라 했다고 그랬어. 하이칼라. 그럼 하이칼라 한 사람이 바지저고리 입고 다닙니까? 뭐 입어야 돼? 양복 입어야 돼. 모직물이 들어가야 돼. 안에 와이셔츠 필요해. 면직물 필요해. 허리띠 필요하고 구두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 부인이 양장을 입어야 돼. 결국은 이 사람이 수세식 변소에 살게 되고 입식구옥에 살게 되고 버터를 바른 빵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투를 자르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씩 다 변하다. 이게 상투 자르기 멋집니다. 사람들을 몰랐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사반대다. 이런 바보 같은 역사 의식을 가지고 뭘 제대로 이 나라를 바로 잡겠어요? 아니 그렇게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 내가 봐도. 이게 이 나라 역사 교육의 큰 맹점이다.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교육입니까? 난 정말 저도 술이 요새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거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간 분도 여기 몇 분 다 계시지만 다 대부분 다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이 좋아가지고 다들 좋은 대학에 다 여러분들 다 나왔지만 언어 수리 능력이 그게 인간의 능력 중에 극히 일부분이지. 그게 답니까? 근데 왜 그걸로 줄을 세웁니까? 그걸로 줄을 세우다 보니까 여기 서울법대 나오신 우리 박연철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 보세요. 언어,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그 교육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 지능에는 이거 있습니다. 언어 지능, 언어, 수리, 그리고 음악, 미술, 그죠? 체육, 그리고 자연 이해 지능. 어떤 사람은 식물 이름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곤충까지 다 알아. 이런 자연 이해 지능.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자기 이해 지능과 그리고 대인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능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지능이 자기 이해 지능과 대인 지능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 이해 지능, 자기를 극히 복리하는 거, 극히 복리,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대인 관계가 좋은 거. 자기 이해지는 거, 대인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르치고 나머지는 얘가 어느 그 중에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가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언어에 재능이 있는지, 수리 쪽에 재능이 있는지,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 미술에 재능이 있는지, 체육에 재능이 있는지, 자연이해 재능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키워주면 되잖아요. 그걸로. 근데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자기 이해지능과 대인 지능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덴마크 교육이 옳다는 게 초등학교가 9년이에요. 초등학교가 9년. 9년제인데 담임이 한 명이야. 다들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명 하고 가지?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줘요. 얼마인지 바꿔줘요. 담임 바꿔달라고. 그런데 바꿔달라는 사람이 없어. 그럼 뭐 하느냐 학교에서는?
자기해지는 거, 대인지능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왜냐하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수영도 해야 되고, 무슨 몸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악기도 하나 다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8학년에 가서 비로소 일반 학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학력 테스트. 근데 잘했다고 해서 아무도 칭찬 안 해. 선생님이. 그런데요. 너는 쟤는 좀 다른데 쟤는 재능이 있지 않느냐. 네가 좀 도와줘라.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초등 9년제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에 안 가고 1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재능이 있는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해보는 거야. 근데 그게 보니까 뭐 이런 거더라고요. 나는 건축을 하고 싶다면 건축학교에 가서 1년 동안 해보고,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다면 축구학교에 가서 1년 동안, 그 대신 9시부터 5시까지 운동장에서 축구해야 돼. 1년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댄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 댄스 학교에 가서 제가 춤을 못 춥니다. 이게 잘 굳어가지고 안 돼. 근데 전 진짜 덴마크에 있었으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댄스 학교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몸이 자연스러워요. 저 그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재미있게 사는 거지. 아니, 저녁이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뭐 책도 있지만, 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고, 1년에 휴가가 3개월은 있고, 이렇게 살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맨날 일만 하려고 태어나서 일만 하려고 삽니까? 아니, 내가 카이스트인가 거기에는 이병태라는 교수가 있는데, 우리 때는 밤새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새 젊은 놈들은 패기도 없고 의욕 막 야단치더라고. 그런데 난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저 사람 일만 하려고 태어났나? 아니, 재미있게 살자고 태어난 거지 뭐 일만 하려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교육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나라에서 언어 순위를 중요시 여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언어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 언어 능력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쓰기, 말하기, 또 듣기, 또 말하기, 그죠? 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말하셨어요? 처음엔 듣기죠.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말하고, 그리고 오늘 읽고, 그리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들한테 잘 많이 들려줘야 되죠.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애들을 어렸을 때 들려줘야죠. 들려주고, 좋은 글도 읽어주고, 또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이러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얘가 내가 이쁜 말하게 됩니다. 말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내가 이 글을 알게 되면 이건 내가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글로 돼 있구나. 보게 되고 읽고, 그러다 감흥이 일어나게 되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언어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렸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그 시발점이, 상투에 해당되는 시발점이 뭐예요?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듣게 해줘야 되는 거, 좋은 얘기들이나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애가 어렸을 때 한 번도 읽어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놈이 고등학교 갔는데, 이미 늦었는데, 그런 것들 공부하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번도 읽어주지 않은 부모들이 나중에 가서 공부하라는 공허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놈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서없이 하는 것 같지만 뼈가 있습니다. 정말 그 시작점을 찾아내는 이게 리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우리 후배나 어린 아이들한테도 강요하거나 시키지 말고 그 시작점을 건드려줘야 돼요. 시작점을 건드려주다 보면 저절로 그놈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이것이 지도자. 오늘 고안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끝내고 가서 우리 송년회하고 나머지는요. 여기 제가 자세히 써놨거든요. 앞에 1페이지부터 한번 이제 읽으시면 집에 가서 읽으시면 소설지 읽듯이 잘 이해가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고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